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벌써 이 이런 조찬 포럼이나 수요 특강이 네 번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달 두 번째 목요일 날에는 조찬 포럼이고 매달 네 번째 수요일 날에는 수요 특강 이렇게 두 개가 돌아가는데 벌써 어느새 이게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만은 지난 10월 8일 날 성균관대학교 최재병 교수가 포노 사이언스 시대, 그 다음에 양돈성 박사가 독일 경쟁력의 원천, 소프트 파워, 그 다음에 김난도 교수가 2021년 트렌드 코리아, 이렇게 우리 우리나라 사회 발전에 대한 고견과 제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중국 전문가인 박순준 박사를 모실 텐데 우리 박순준 박사는 저 언론계 후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특히 그동안에 조선일보에서 28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세 차례나 홍콩과 베이징 특파원을 했어가지고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이 미국의 바이든 시대를 맞아가지고 바이든 시대에 특히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갖고 아마 좋은 식견이 들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박성준 박사는 등소평 평전, 중국이 재미있다, 중국인 똑바로 보기, 한국과 중국 100년 등 이런 다양한 중국 관련 전문 소속도 발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박순준 박사의 특강을 들으면서 바이든 시대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 회장님, 김인규 학습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 현재 소속은 그 최종현 학술원 그 자문위원으로 이 제 주직이고 아주경제신문에서 중국 관련 그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만들어서 이 시비가 많았습니다만 폭스뉴스가 트럼프 편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보는 카톡에 보면 이 한국에서의 트럼프 바이든 전이 미국에서보다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간 제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미국 사람들은 별로 트럼프 바이든 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은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뜨겁다고. 그래서 요건 폭스뉴스의 그겁니다만 오늘 새벽에 그 CNN에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그러니까 저희 총무처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그 바이든의 권력 이양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이제 트럼프가 승복을 한 게 아닌가. 하지만 또 트럼프의 그 메시지는 소송은 계속 진행하고 우리가 이길 것을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중국 외교부가 이미 그 11월 9일 날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 프레지던트 일렉트라는 말은 쓰지 않고 바이든 선생이 당선에 성공한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게 아주 신중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문입니다. 그러나 이 발표로 해서 중국 외교는 바이든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2017년 1월 17일 그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다보스 포럼에서 만난 사진입니다. 2017년 1월 17일이면 트럼프가 취임하기 며칠 전입니다. 그때 다보스에서 만나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은 게 있는데 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냐면은
그 시진핑은 여기 저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만 중미 신형 대국 관계에 대해서 공통인식이 이루어졌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 아까 보신 사진에서 다보스에서 시진핑이 한 말은 그 신형 대국 관계. 다시 말해서 중국과 미국이 세상을 그러니까 포울로 해서 끌고 나가자. 이런 주장을 시진핑이 부주석 때 미국 방문을 통해서 해서 미국 그걸 받아들인 게 이제 오바마 바이든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한 말이 그 중미 간의 신형 대국 관계.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 바이폴라 시스템을 주장하던 나라가 아니고 멀티폴라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그 주장하던 나라입니다. 그 모택동, 마오쩌둥의 그 세상을 보는 그 국제 전략이 그 제3세계라는 말을 마오가 만들었습니다. 그 저 선배님들이 보신 그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량이 제시한 그 외교 전략이 천하 삼분지계였습니다. 천하 삼분지계. 다시 말해서 강한 위와 북쪽의 위와 강한 남쪽의 그 오나라, 손권의 오나라 사이에서 촉한이 생존하는 전략은 그 제갈공명이 유비한테 건의한 게 천하 삼분지계, 천하를 세수로 나누어서 그 한쪽을 차지하시라고. 그래서 사천성으로 들어서 촉한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모택동의 그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의 주 외교 전략은 천하 삼분지계였습니다. 소련을 위로 간주하고 미국이 오라면 우리 중국은 그 촉한 유방의 전략을 구사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3세계라는 말을 만들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비동맹들을 거기서 이제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외교를 펼치는 게 이제 그래서 중국의 외교 전략은 멀티폴라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이 2012년 11월에 집권하면서 중국의 외교 전략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때 시진핑이 가서 바이든을 만나면서 부통령으로 가서 제시한 게 바로 이 신형 대국 관계다. 이제 중국도 경제력이 커져서 G2가 됐으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세상을 다 그 움직입시다. 그래서 바이폴라 시스템을 제시한 게 시진핑입니다. 바로 이 시진핑이 바이든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신형 대국 관계를 잘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뭐라고 했냐면 역시 미중 관계가 그 가장 중요한 그 양국 관계다. 양자 관계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신형 대국 관계를 말하니까 바이든은 그럽시다. 우리 저 미중이 세계의 중심이 돼서 세계를 끌고 갑시다. 요게 바이든이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이던 바이든이 시진핑하고 합의한 그 세계 정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으로 돌아가면 이 사진에서 시진핑과 바이든이 주고받은 말은 아까 말씀드린 그 미중 신형 대국 관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가장 중요한 전 세계 그 국제 정치상에서 양자 관계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이든의 차이나 팔리시는 이미 포린 어페어즈 올해 3, 4월 호에 바이든이 이 원고를 썼습니다. 물론 바이든이 쓴 거는 아니겠죠. 그 오늘 아침에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아침까지 이제 업데이트를 제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오늘 새벽에 발표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안토니 블링컨을 그 국무장관으로 내정한다. 이런 발표를 CNN에
그 바이든이 나와서 했습니다. 이 블링컨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그 국제 그 전략을 그 정책을 펼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과거를 보면 9월에 이 블링컨이 한 말이 이 러시아와 그 차이나가 그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 여러 가지 미국으로부터 베니핏을 그 얻어가려고 했다. 이게 이제 블링컨의 언급이었습니다. 이 블링컨이 된 데 대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미 블링컨이 내정된 상태에서 블링컨에 대한 그 반응을 그 짜오리지엔이라는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형광 부분에 보시면 이 협력과 그리고 서로의 이견을 잘 컨트롤을 해서 중미 관계의 건강한 발전, 건강하고 안정한 발전을 바란다. 이게 이제 중국 블링컨을 내정한 데 대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이든하고 오바마 시대에 시진핑이 미국하고 잘 지내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중국의 이 글로벌 타임즈 환구시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만은 환구시보라는 신문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인민일보인데 그 인민일보가 워낙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읽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인민일보를 제대로 그 읽으려면은 한 10년 이상 봐야 오늘 아침에 인민일보의 변화를 이제 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인민일보가 국제 문제를 다루는 신문을 만든 게 요 환구시보라는 신문입니다. 이 환구시보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 생각 뜻을 이 환구시보가 대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하는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중국 내에서 볼 때는 인민일보라는 신문은 중국 내부에서 가서 보시면 가판을 하지 않습니다. 당원들이 우체국을 통해서 정기 구독을 하는 게 인민일보고 이 환구시보라는 신문은 이제 길거리 곳곳에 가판대 환구시보가 있습니다. 이 환구시보가 중국 공산당을 거리에서 대변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환구시보가 바이든이 블링컨을 국무장관으로 내정한 데 대해서 요 한 부분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희망을 걸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트럼프 시대하고는 바이든 시대하고 그 트럼프 시대는 달리 잘 미국과 중국이 잘 지내기를 바란다. 이런 뜻을 이제 표시했습니다. 이 퓨 리서치가 한 미국인들의 근데 이런 바이든 그 정부가 이제 곧 탄생하겠지만 그 미국이라는 나라 속의 여론이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트럼프 4년을 통해서 너무나 커졌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020년에 비호감도가 66이고 호감도가 이렇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라고 하더라도 중국과 이 잘 지내기는 어차피 이제 어려워진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제가 그 월드뱅크에서 그 며칠 전에 이 딴 자료입니다만 작년 말 현재 전 세계의 GDP를 전 세계 GDP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GDP 비중을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그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현재 24%. 이게 유럽입니다. 그리고 요게 일본이고 요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요 셋을 더하면 중국이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진핑이 미국에 대해서 미중 관계가 가장 중요한
그 양자관계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국제 판단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국제 관계에 대한 전략은 시진핑의 전략이 아니고 그 현재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 중에 왕호닝이라는 상해 출신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만들어낸 게 이 소위 중미 신형 대국 관계인데, 이 왕호닝이라는 사람은 등소평 시대 때부터 그 강택민, 호진타오 해서 25년간 중국 공산당 정책연구실이라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실 실장을 25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이 이제 그 대표적인 그 국제정치학자로 이 사람을 중국 공산당 내 랭킹 4위로 서열로 그 승진시키면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마는 이 대만 쪽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왕호닝 실각설이 그 많이 이제 나돌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진핑의 대미 정책이 과연 그게 옳은 거냐? 중국 내 지식인들도 1980년에 개혁 개방을 시작한 등소평 선생, 덩샤오핑 선생은 한 2050년에나 가서 등소평 선생이 이제 한 말은 보야오 땅토, 그러니까 머리를 내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2050년까지는 그 신중하게 그 대처하라고 그랬는데, 약간 중국 지식인들을 보기에도 이 시진핑의 그 신형 대국 관계론이 조금 너무 나간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양자 관계라고 하는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이 G2라고 하는 말은 미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국이 만든 말이 아니고, 미국에서 약간 중국을 뭐라고 해, 과장한다고 할까, 띄워준다고 할까, 그래서 G2라고 해서 그 후진타오 때 원자바오라는 온가보라는 총리는 저 G2라고 하는 말을 한 데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을 많이 하고 기자회견을 많이 해서, 우리 중국이 아직 G2가 되려면 멀었다, 우리 중국을 G2로 몰아붙이는 것은 미국의 음모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시대 와서는 G2를 아예 받아들이고, 시진핑 왕호닝이 한 말은 이제 우리가 경제력이 그만큼 커졌으니까 정치적인 발언권도 가져야 되겠다. 이게 이제 시진핑의 외교 전략이 되어서 드디어 이 양자관계, 신형 대국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표를 보시더라도 아직 미국, 유럽, 이 미국, 일본의 세 나라 GDP를 더하면 이 중국의 GDP로는 아직 그 신형 대국 관계를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이 시진핑이 앞장서간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이 항주에 가서 그 어떤 외국 상인을 그 초청하는 일을 하는 항주시에 관리하고 만난 일이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좀 알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은 어떤 경제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도 자기가 보기에는 삼성이 중국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안시장, 시장에 따라서 삼성의 전략이, 정책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친구 한 말은 안 회장, 그러니까 회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같더라. 그리고 중국 시장의 변화에 그렇게 삼성이 빨리 응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 삼성이 그 정도니 뭐라고 하겠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바이든이 되고 미국 의회에서 이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을 만들고 이러니까, 이제 왕이 그 중국 외교부장이 곧 온다고, 12월 초에 이제 서울을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또 왕이가 오는 데 대해서 우리 신문 방송들이 열심히 그 중점
주목하는 보도를 하는데 어제 어느 신문에 그 주재호라는 경희대 교수가 칼럼을 썼는데 왜 이렇게 한중 관계는 이렇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느냐? 왜 우리 대통령들은 가면 홀대받고 열심히 중국을 방문하는데 중국은 왜 국가주석이나 당 총서기가 가끔 한 번씩 오느냐? 그리고 왕위가 뭐길래 그렇게 왕위가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저 그 칼럼에 그 동의하는 편입니다. 제가 88년부터 중국을 홍콩에 가서 중국을 팔로우업을 한 제 생각은 제가 구경하기에도 우리나라 외교는 심지어는 이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담당자들이 하는 말이 한국 집권당하고 집권당끼리 당대당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 당대표 초청장을 쓰고 있으면 당대표가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그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서 5년에 적응하다 보면 또 바뀌고 해서 정말 이 우리가 대응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또 우리 대통령이 바뀌면 이제 우리 외교부 장관들이 또 열심히 중국 가셔야 됩니다 해서 중국을 이제 갑니다만 제가 그 중국에서 보는 우리 정치인들 그건 여야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방문은 그러니까 아까 삼성이 그 시장에 따라서 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회장님 생각에 따라서 하듯이 중국에서는 별로 한국 대통령이 오면은 이쪽 당 총석이하고 국가주석이 일정이 많은데 그 왜 자꾸 오려고 그러느냐? 그럼 좀 천천히 하자 이런 말을 해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교하고는 한국의 말을 열심히 들어줬습니다만 이제는 짜증을 내고 아니 좀 천천히 하면 어떠냐. 그래서 지금 양국 관계를 이렇게 보면 한국 대통령과 한국 정치인들이 중국 방문한 건 엄청나게 횟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시진핑도 한 번 왔을 뿐입니다. 국가 부주석 때 한 번 왔고 그리고 국가 주석으로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는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바이든이 되니까 바이든이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그 시진핑이 이제 가봐야 되겠다. 이런 뉴스를 우리 미디어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미디어 종사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면 시진핑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간단 말도 없고 온단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만들어내는 게 우리 외교 당국이라기보다 정치인들보다도 우리 언론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건의를 드리면 우리 정부나 외교 당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베트남 당 총석이나 베트남 총리는 아주 가끔 중국에 옵니다. 그런데 오면 아주 직사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중요하고 베트남의 입장이 필요할 때 그 중국이 초청을 해서 오면은 정말로 그 직사대접을 받는데 우리는 어느 대통령은 갔을 때 중국 국가주석이 남경 학살 행사에 가야 되는데도 그 행사가 끼어 있다고 하는데도 기어이 가야 되겠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가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남경의 학살 행사에 안 갈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약간 홀대를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쪽에서 오라고 하고 우리가 충분히 조건이 갖춰졌을 때 가는 그런 한중 관계의 큰 흐름을 따져서 중국하고 하는 외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2011년에 그 바이든이 중국 갔을 때 이 바이든 부통령하고 시진핑이 국가 부주석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이 안내를 맡아서 잘 안내해줬고 바이든이 2011년에 중국 갔을 때 이 시진핑이 국가 부주석이었습니다. 부주석으로서 열심히 안내를 했습니다. 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시진핑이 국가 부수석 때 이제 서울에 왔습니다. 시진핑이 그때 서울에 한번 온 거죠.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외교부가 국가 부수석이 오는데 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밥을 내셔야 되겠다 이랬더니 우리 대통령께서 아니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냐, 국가 부수석까지 내가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 외교부에서 말씀을 잘못 드린 거죠. 중국에는 바이스가 여러 명이니까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중국의 국가 부주석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왔을 때 시진핑이 그 대통령한테 밥을 못 얻어 먹고 이제 경제인들이 대접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시진핑이 서울에서 그리고 홀대를 받은 셈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7일간에 걸쳐서 그 대규모 행사를 해서 시진핑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당시에 저희가 이제 중국을 팔로우업을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시진핑은 반드시 서울 오기 전에 평양을 먼저 갑니다. 평양을 갔습니다. 그때 저 부주석 때 서울 오기 전에도 평양에 갔습니다만은 평양에 가서는 뭐 김정일이 대규모로 환영을 했죠. 뭐 연도변에 뭐 꽃을 들고 만세 부르고. 그런데 그렇게 평양에 가서 환영을 받고 온 사람이 국가부주석이 서울에 오니까 대통령이 밥도 안 주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외교당국이 팔로우업을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팔로우업이 평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그 대통령께 말씀드렸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중 외교도 그런 점에서 그 지금 이제 문제는 바이든 시대의 미중 관계의 핵심은 그 대만 문제에 있습니다. 지금 대만 문제가 트럼프가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그 대만 총통, 여성 총통 차이 총통이 당선됐을 때 벌써 트럼프가 전화로 당선을 축하한다고 하기 시작해갖고 이 대만하고 트럼프 통치 기간에 대만하고 미국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 대만에 가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해병대를 주둔시키겠다 이런 말까지 해가지고 대만하고 다시 수교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이 대표부를 두고 있는데 그 대표부를 해병대가 주둔하는 그 정식 대사관으로 만든다는 그 말까지. 그러니까 요즘 그 시진핑 지금 중국 군은 시진핑이 중국 군사위 주석인데 이 대만에 대해서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트럼프와 미국 정부하고 가까이 지내면 우리가 그 영어로 스매시 아웃 하겠다. 그 대만이 고구마처럼 생겼기 때문에 완전히 그 깨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죠. 스매시 아웃을 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상해 근방에 배치된 미사일로 우리 인민해방군이 왜 죽겠느냐, 그게 아니라 미사일로 먼저 초토화 시킨 다음에 상륙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24시간 만에 중국 대륙이 대만을 해방한다 그런 책까지 지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만의 위기가. 그런데 이제 그 중국 대만은 지금 민진당 정권인데 민진당의 그 차이 총통은 그걸 또 잘 활용해서 계속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점이 지금 이 중미 관계의 핵심은 한반도 문제라기보다는 이 대만 문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그 아까 말씀드린 블링컨 또 바이든의 생각은 이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대만을 지원하겠다 그런 걸 계속 밝혀왔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그레엄 앨리슨이 쓴 데스틴드와 그러니까 수시디 데스트랩
중국어로는 저걸 시우시 리더 시엔징이라고 합니다만 이 그레엄 앨리슨의 이론 잘 아시죠? 이 투키디데스 트랩에 양국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아마 투키디데스 트랩에 미중이 걸려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남중국해가 첫 번째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 우리 저 신문 방송에도 가끔 나옵니다만은 그 B1B 폭격기가 괌에서 출발해가지고 남중국해를 쭉 돌아서 그 광동성 부근에서 중국 대륙으로 진입을 했다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코스로 비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매번 그 B1B의 그 코스를 발표를 하고 비행 코스가 너무나 중국에 공격적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남중국해 문제, 대만 그리고 한반도 문제가 이제 그 바이든 시대의 핵심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은 한반도 문제보다는 이 대만 문제가 더 큰 양국 간의 문제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 청리라는 학자는 중국계 그 브루킹스 연구소의 학자입니다만은 청리가 쓰는 책들은 아마 미국에서 그 출판되는 책 중에서 가장 디테일이 훌륭한. 그래서 청리의 책을 보시면 이 그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고 시진핑의 인맥도 청리가 쓴 책에 보시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청리가 한 말이 3트랩 세 개의 함정을 피해야 한다. 뭐 그런 여기 보시면은 이 청리의 충고는 바이든에 대한 충고입니다만은 이 중국 공산당과 중국이라는 국가를 혼돈하지 말라. 그 지금도 아마 얼마 전에 마윈이라는 그 알리바바 인터넷 그 상거래의 왕자 그리고 그 마윈이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그 엄청난 저 이제 기업을 상장을 할 예정이었는데 상해에서 이 마윈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연설 첫머리부터 중국에는 현재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위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놓고 왜냐하면 중국에는 그 금융의 시스템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위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국을 비판하기 시작해서 시진핑의 집정 능력은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어떤 연설을 하더라도 정치에 관한 연설 그러니까 시진핑의 정치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건 연설의 제목으로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윈은 연설 중에서 2번이나 시진핑의 뭐 경제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연설 한 번으로 마윈의 엔트 파이낸셜 그룹은 상장이 취소됐습니다. 중국 금감위가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현재를 보시면은 중국은 대개 이 중국 공산당원이 9천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 투자에 중국 공산당원들은 주식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물론 뭐 친척을 통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주식 투자 인구가 9천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시면 그 9천만 명의 중국 공산당원과 9천만 명의 주식 투자 그걸 홍콩 사람은 주식 투자당이라고 그럽니다. 주식 투자당과 중국 공산당의 대결입니다. 9천만 명 대 9천만 명. 그래서 중국 공산당원들은 주식 투자당은 중국 경제가 원칙에 맞는 시장 경제 원칙에 맞는 그 정확한 법칙에 따라서 경제 원칙에 따라서 굴러가는 그 나라를 희망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은 그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의감에 불타기 때문에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그 애국적인 자세로 항상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윈이 10월 24일 날 연설을 했습니다만 그 연설도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제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죠. 도저히 두고 볼 수는 없다. 이 마윈이 이게 뭐 지가 돈 좀 벌었다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생기고 가장 대규모의 그 기업 상장을 이제 취소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마윈의 연설, 중앙일보가 그 연설 전문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산당하고 중국 정부를 혼돈해서는 안 되고 이 중국 공산당 정권을 그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탄생한 배경은 1840년에 있었던 아편 전쟁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여러 선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편 전쟁이라는 게 청나라를 무너뜨린 1840년에 시작해서 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게 1949년이니까 약 중국에는 100년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100년간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이 나라가 정리가 안 됐는데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를 도입하고 중국 공산당이 중심이 돼서 이 나라를 정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중국 공산당을 현 단계에서 뒤집어 엎겠다고 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바이든 정권에 하는 그 청리의 충고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을 컨테이닝하는 건 좋지만 전 중국 사회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컨테이닝하는 것은 좀 그렇다. 저희도 이 중국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말을 가끔 하죠. 중국 공산당이 근데 그 조선노동당하고 중국 공산당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국 헌법 전문에 보시면은 중국 헌법 전문이 중국 헌법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나라 중의 하나이며 문화 전통이 유구하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 헌법 전문이 대한민국은 뭐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그 국가이다. 그리고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뭐 법통을 이어받아 이렇게 갑니다만 중국도 헌법 전문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 전문은 한번 보시면 그 제 책에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전문을 북한 헌법 전문을 인용해 놨습니다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 주석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태어난 수립된 국가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 공산당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하고는 조금 이 궤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중국 대사관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많은 분들이 야 너희가 시장 경제야 사회주의야 이렇게 이제 도대체 너희 시스템은 뭐야? 사회주의 아니야?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굉장히 섭섭하다고. 그런데 그 정답은 이 등소평 선생이 한 말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오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완성하려고 하다가 엉망진창이 됐고 등소평은 그게 아니라 사회주의도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고 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시스템은 너희 시스템 사회주의 시장경제다 이렇게 말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고 뭐 트럼프하고 시진핑 시대를 잠깐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미국의 선거 결과가 바이든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뭐 이건 특별한.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를 보시는 바이든 대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건 전체 득표수가
거의 절반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전체 여론이 바이든 같은 국제 질서를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을 뭐 지지하는 쪽이 절반이고, 트럼프처럼 국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몰로우주의, 고립주의, 뭐 우리가 국제 정치를 하느냐, 뭐 그렇게 이제 그 절반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번 선거의 결과라고 저희는 봐야 될 겁니다. 물론 미국에 사는 친구한테 야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무슨 몰로우주의를 알며 미국 사람들이 무슨 저 국제 질서를 주도하느냐 마느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지지한 사람들은 미국 경제를 트럼프가 잘 한 것 같아서 미국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는 표가 절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트럼프는 떨어지더라도 바이든 시대가 오더라도 여러 칼럼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트럼피즘은 미국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트럼피즘은 현재 있고, 지금 신형 대국 관계, 미국과 중국이 세상을 주도하자는 시진핑의 신형 대국 관계를 요 시진핑이즘이라는 말로 정리를 합니다만은, 트럼피즘과 시진핑이즘의 대결은 바이든 시대에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은 임기가 2022년 이제 내후년까지가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 미국, 일본의 그 미디어들이 시진핑이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중국은 헌법을 1954년에 만들었습니다. 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고 정부를 수립하고 이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이 그러니까 나라가 생기고 헌법이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헌법보다 먼저 만들어진 건 1921년에 창당하면서 만든 당규약입니다. 당장이라고 하는 당규약이 더 중요합니다. 당규약 속에 아직도 시진핑이 당규약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시진핑이 국가 주석을 3번 연임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개정한 것은 그 헌법을 개정해서 헌법에 국가 주석의 3년임 임기를 3년임 금지 조항을 없앴습니다. 그게 이제 3년임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또 3년임을 하더라도 국가 주석 3년임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규약이 더 중요하고, 당규약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시진핑이즘이 2022년에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 중미 관계가 전개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 여기 이제 바이든 시대, 이제 바이든 당선 뭐 이러는 무렵에 이제 미 의회가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을 통과시키니까 이 외교부 대변인이 얼른 발표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한국 공식 방문한다, 이런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왕이가 뭐 곧 일본을 거쳐서 곧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왕이라는 그 외교부장은 주로 아시아 통입니다. 그 지금 정치 국원을 하는 양지에츠라고 있습니다만, 양지에츠는 주미대사를 오래 했고, 양지에츠는 아버지 부시가 북경 CIA 지국장을 할 때 아들 부시가 대학생으로서 놀러 왔습니다. 그때 양제츠라는 사람이 그 갓 중국 외교부에 입부해가지고 만리장성 안내도 시켜주고, 그래서 이 양제츠라는 사람은 나중에 주미대사를 하고, 그래서 미국 외교를 주로 양제츠가 하고 있습니다. 양제츠는 현재 직위가 정치국원으로, 이 왕위는 중앙위원입니다. 300명 중에 1명이고, 이 양제츠는 30명 중에 1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제츠의 무게하고 왕위의 무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언론계
후배들한테 열심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왕위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왕위가 외교부장으로서 뭐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어떤 신문의 편집에도 저걸 한 구석에다가 제목을 크게 달아가지고 왕위가 곧 온다. 왕위는 무슨 뭘 가지고 오느냐. 그렇게까지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제츠가 온다면 그 국가주석이 이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지만 왕위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신문이 쓴 이 컷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북아 역학 구조를 이 2018년 때 충칭 사천성에 있는 그 신문이 쓴 일러스트레이션인데 여기 이제 북한은 자기네들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고 미국은 이렇게 한국하고 맞물려 있다. 가운데 이제 적대 관계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디가 빠졌느냐 하면은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한국은 지금 여기에 중국에도 걸쳐 있고 미국에도 걸쳐 있고 이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구조에서는 이 여기하고 여기로부터 다 이 소위 중국말로 이 괄시를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깨끗한 이런 구도가 낫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중앙일보에 마이클 그린이 쓴 아주 단정적인 요즘 이제 미국 CSIS고 여러 이제 한반도를 아는 학자들이 요즘 무지하게 바쁘답니다. 이 바이든의 생각은 뭐냐, 문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 그래가지고 뭔가 코멘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마이클 그린은 정말로 뭐 단언을 한 이런 칼럼을 중앙일보에 썼습니다만 조금 오버한 것 같기도 하고 이 포린 어페어즈에 나온 필요하신 분들은 이 포린 어페어즈에 실은 그 바이든의 그 논문이 아니고 에세이입니다. 에세이. 요거를 읽어보시면 바이든 그 소위 중국으로 말하는 바이든 그룹, 바이든 20 그 생각을 외교에 관한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바이든의 그러니까 포린 어페어즈라는 잡지가 참 이제 앞서가는 거죠. 3월, 4월에 벌써 바이든의 외교 전략에 관한 이런 에세이를 실어서 지금 이제 빛을 보는데 그 닉슨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기 직전에도 포린 어페어즈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을 중국에서는 누가 읽어봤느냐면 마오쩌둥이 읽었습니다. 마오쩌둥이 포린 어페어즈에 실린 그 닉슨의 대통령 후보 되기 직전에 그 에세이를 봤는데 그 에세이에서 닉슨이 한 주장이 우리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 중국을 이 세상에 없는 듯이 그렇게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 포린 어페어즈다 그런 글을 실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 마오가 주얼리한테 그 글을 주면서 이거 읽어보라고 주면서 이제 한 말이 이 친구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좋겠구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얼리가 그 글을 외교부에 내려보내서 이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 중국 외교부가 얼러트를 했는데 이제 닉슨이 당선됐죠. 그리고 닉슨이 취임 연설에서 또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를 분노의 고립 상태에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닉슨이
저 1972년에 미중 화해를 리드했다기보다는 닉슨이 쓴 글을 보고 벌써 마오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중 관계는 그렇게 닉슨 그러니까 마오, 주얼레 이런 선수들이 아주 오래 관찰하고 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진행되는 외교입니다. 저희처럼 그냥 대통령이 됐으니까 중국을 가야 된다. 그 저희는 임기가 5년이고 중국 국가주석은 임기가 10년이기 때문에 주석이 되는데 한 번 와도 벌써 2대1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이 마땅한 운동량은 기울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어떤 대통령을 위해서 어떤 정권을 위해서 외교 정책을 대중 외교 정책을 수립할 일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대 중국의 외교의 큰 흐름을 보고 이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은 그만 드리겠습니다. 뭐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시면 선택은 그럼 사무총장님께서 예. 그 아까 제일 그 관심 있는 화면이 미국 시민들의 중국에 대한 favorable, unfavorable 퓨어 리서치는 미국 여론조사입니다. 글쎄 그거 좀 다시 한번 보여줘요. 요거 이걸 보면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저렇게 미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비호감 반응이 이렇게 막 늘어났는데 한번 2017년에 저렇게 비슷하게 좁혀진 거는 뭐가 있었어요 그때? 아 2017년요? 예, 거기 왜 2017년에 보면 unfavorable하고 favorable이 47, 44로 거의 붙어버렸다는 그때 쭉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때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졌는데 2017년이라 그러면 그때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죠. 아, 네. 근데 트럼프 초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중에는 쫙 계속 벌어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시면 트럼프 초기에 중국하고 잘 하려고 그 트레이드 뭐 이렇게 협상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보복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이제 오케이 알았습니다. 오바마 시대는 요건 이제 오바마 시대인데 그 오바마 시대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바마의 정책이 그 아시아 중심으로 미국이 돌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 대한 컨테이닝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오바마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때도 벌어졌고. 예, 혹시 다른 질문?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오늘 강연 제목이 바이든 시대의 미중 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 전략이었는데요. 저는 한국의 대응 전략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의 경우에 단순한 리더가 그냥 리드해 나가는 그런 시대를 떠나서 뉴 파워풀 퍼블릭 새로운 그 힘 있는 대중 그런 시대라고 지금 또 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디지털 노멀에서 ICT 인재가 상당히 많고 또 경제 규모도 세계 11, 12입니다. 물론 뭐 면적이나 이런 데서는 중국이나 또 그 미국에 비해서 저희가 적지만은 근데 이제 그 한국의 대응 전략에서 바이든 시대가 되고 또는 시진핑 이렇게 했을 때 항상 그 큰 나라라고 해가지고 우리 입장이 간청하고 이거 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황이 변할 때마다 우리 입장이 변하게 되고 또 저쪽에서도
우리를 상당히 경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우에 이제 기후 이니셔티브라든지 또는 전략적으로 세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규모에서도 그렇고 그 인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과학에서 이제 패스트 펠로우가 아니고 퍼스트 무버가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저 100% 동감합니다. 저도 제 생각에도 우리 외교 정책이나 통일 정책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어야 하는데 5년마다 바뀌면 제가 북경에 있을 때도 저 절감한 게 평양에서 나오는 소리는 오히려 뭐 그게 옳든 그르든 일관된 소리를 냅니다. 중국도 일관된 소리를 내는데 서울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이제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통일 정책은 대통령 임기하고 상관없이 따로 통일 정책을 다루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지금 뭐 통일부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외교 정책이나 이 통일 정책은 지속 가능. 우리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임기를 5년을 해서 대통령을 바꾸는 건 좋습니다만은 대통령을 바꾸면서 어떻게 외교 정책하고 통일 정책이 함께 바뀐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선배님들이 좀 저 헌법을 개정하시든지 뭐 이렇게 잘 분위기를 만드셔가지고 이 지속 가능한 대외 정책과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있어야 제가 북경에서 한국을 서울을 볼 때도 그 점이 늘 지금 하신 말씀 지속 가능한 대외 정책 정말 전 동감입니다. 예, 아침에 또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고요. 강사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